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20살이었던 해의 설날, 눈이 펑펑 내리는 작은 도시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이곳 출신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날이 되기 몇 개월 전 아버지와 크게 싸운 뒤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후 갈 데가 없어 사우나를 전전하거나 단칸방을 알아보며 지냈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인의 소개로 이 작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숙소를 제공받아 겨우 몸을 뉘을 곳은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맞이한 설날은 상상 이상으로 쓸쓸했습니다. 설날만큼은 모든 이가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가족과 모이는데 저는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숙소에 혼자 남아있어 보았자 더욱 우울해질 뿐이라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늘어난 눈을 밟으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명절이라 다들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간신히 켜져 있는 가게의 불빛을 발견하면 들어가 보려 했으나 대부분 사장님들도 가족 모임이 있다며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더욱 반기지 않는 듯 도시는 고요한 백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외진 골목 어귀의 작은 식당 한 곳이 희미하게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훅 몰아치는 골목을 지나 그 식당 앞에 섰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장사하시나요? 절반쯤 닫힌 미닫이 문 틈으로 제가 목소리를 내자 안에서 TV 드라마 소리가 살짝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설날인데 가게 문이 열려 있어 다행이네요. 혹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뽀글뽀글한 파마 머리에 눈매가 꽤 선명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꽤 미인이시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혈처럼 오뚝한 콧날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분방한 헤어스타일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첫인상도 그렇고 폐점 직전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태도에서도 묘한 분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오늘 장사는 사실 반쯤 접었어요. 그래도 들어오세요. 동태찌개나 끓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식당 내부는 오래된 동네식 식당으로 입구 쪽에 테이블 몇 개가 있고 뒤편에는 방으로 이루어진 작은 좌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드라마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방석과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 전체가 매우 수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쪽 테이블에 앉아 동태찌개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설날, 눈, 그리고 타지에서의 고독감이 겹쳐 진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찌개 냄새가 조금씩 풍겨오면서야 겨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상을 차려주자 저는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데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몸이 지쳐 있었고 속도 허했습니다. 식당 안은 말없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국물 떠먹는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소주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오늘같이 눈 내리고 명절인데 혼자 계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사정이 있어서요. 가족들과 헤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끝이 흐릿해지는 걸 그녀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엔 미안함과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방 쪽으로 돌아갔다가 소주 한 병과 해물파전 한 접시를 내왔습니다. 혼자라면 같이 한 잔 어떠세요?
저도 어차피 오늘 혼자예요. 집에 가봤자 텅 비어있고 TV나 틀어놓고 시간을 때우기 싫어서 여기 나왔거든요. 사실 오늘 장사도 안 하려다가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가게만 열어둔 거예요. 그녀의 솔직한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외롭게 지내는 저와 익숙한 도시 안에서도 홀로 남은 그녀. 처지는 달라도 외로움의 무게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같이 마셔요. 우리는 마주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파전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식당 안엔 다시 조심스러운 말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나 오늘 하루 어땠는지 같은 소소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이야기는 서로의 삶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누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42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아니요, 전혀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요. 제가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내가 30대로 보여요? 아이고, 빈말이라도 너무 고맙다. 그래, 누나라고 불러요. 그 말 참 듣기 좋네. 그녀의 표정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나이와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여성으로 인정받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괜히 뿌듯해졌고 누나라고 부를 때마다 그녀는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게 된 것도 아닌데 묘하게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점점 따뜻해졌고 눈 내리는 창밖과는 다른 작은 온기가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소주 한 병이 조금씩 비워지자 저와 그녀는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최근까지의 힘겨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심한 다툼, 그리고 아버지가 너 같은 아들은 없다며 저를 내쫓은 일, 어머니는 이미 집을 나가버렸고 행방을 모른 지 오래되어서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까지, 형도 실종된 상태라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너무나 헐거워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녀는 잠잠히 제 얘기를 듣더니 어느 순간부터 목이 메인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했으나 남편과 오랫동안 불화를 겪다 결국 이혼했고 자녀가 없었기에 더더욱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식당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노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홀로 있을 때는 좀 쓸쓸해요. 사람들이 설날이면 다들 가족 찾아가고 웃으며 지내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가 조용히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가족이란 존재가 저에게는 무겁게만 느껴졌고 실제로 저는 상처만 잔뜩 받은 상태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층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주병이 두세 병 비워진 것도 모자라 그녀는 남아있는 냉장고, 재료로 즉석에서 찌개를 더 끓여주고 계란말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한 바깥 공기와 달리 식당 내부는 하나의 작은 세계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 밤 낯선 도시에서 가장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둘 다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식당 안은 난방 덕분에 조금 답답할 정도로 후끈했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사이에 두고 있던 우리는 이제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던 드라마 소리도 창밖을 때리는 눈발도 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러나 결심한 듯한 움직임으로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크게 2번 뛰고는 숨이 약간 가빠졌습니다. 손끝에서부터 퍼지는 온기가 묘하게 아릿했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용했고 어디선가 외로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떨리는 입가가 눈에 띌까 두려웠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춥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추워요. 그녀는 제 어깨에 조심스레 머리를 기대더니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이 제 목덜미에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그녀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는 건 처음이었고 저는 어느새 그녀의 머리카락 향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막 파마를 하고 온 듯한 은은한 향, 그리고 그 속에 어딘가 아련한 비누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서 몸을 틀어 정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 당신 옆에 있으니까 안 울고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손가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고 이내 볼이 가볍게 스쳤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서로의 온도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입술이 닿은 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건 충동적이지도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포옹처럼 아주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약간 떨렸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게 된 건 그 직후였습니다. 그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시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천천히 조심스레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제 숨소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락과 망설임 사이를 오가던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경계가 사라진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두운 식당 뒤편의 방 안, 작은 등불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주며 그렇게 하나의 온기가 되었습니다. 그 밤은 짧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밤 너무 오랜만이에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식당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숙소에서 지내며 공장 근무를 했고 퇴근 후 혹은 주말에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낮부터 저녁까지 문을 열었고 저녁 장사를 마치면 그녀는 뒷정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기, 저녁 식사는 내 식당에서 하는 건 어때요? 어차피 당신 혼자 밥 해먹기 힘들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재료비라고 생각하고 줘요. 그럼 그날 식당에 있는 재료로 내가 밥을 차려줄게요. 솔직히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식비로 따지면 말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어도 매일 저녁이면 그것보다 훨씬 넘게 들 텐데 그녀가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날마다 그녀의 식당을 찾아가면 밥을 먹고 술 한 잔 기울이는 틈에 서로의 하루를 공유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레 우리는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늦은 오후에 장을 보러 시장에 갈 때면 제 휴일에는 함께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싱싱한 채소와 고등어, 명태, 두부 등을 사는 그녀를 지켜보면 일상 속에서도 묘한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거봐요. 이거 오늘 좀 싸게 나왔다고 하네요. 이걸로 아까 말했던 생선조림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시장 상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사소한 흥정도 곧잘 해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조리를 할 때면 저는 그녀 옆에서 양파나 파를 다듬으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조리가 모두 끝나고 나면 비록 장사 시간이 남았어도 종종 저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에 반찬을 차려놓고 그날 산식재료로 끓여낸 국이나 찌개를 앞에 두고 있으면 사소한 삶의 행복이 밀려들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남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어 저는 하루를 쉬게 되었고 문득 그녀에게 깜짝 선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돈이 넉넉지 않던 시절이라 값비싼 선물은 생각도 못했고 도시 외곽의 작은 꽃집에서 조촐한 꽃다발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섞인 꽃이 아닌 하얀 국화와 분홍 장미가 몇 송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성이었습니다. 누나는 이런 거 좋아할까? 내심 긴장하며 식당에 들렀습니다. 마침 가게는 손님이 없었고 그녀는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거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그녀가 제 손에 꽃다발을 보더니 살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 안 받아본 지 오래됐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정말 수줍게 그녀는 꽃다발을 안고 식당 구석에 작은 화병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 꽃들을 정성껏 꽂았습니다. 그녀가 꽃병을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 모습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마치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 관계를 더 단단히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꽃병에 꽂힌 꽃들을 보며 우리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춥고 눈발이 흩날렸지만 식당 내부는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흐는 듯했고 어쩌면 그런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큼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본인을 위한 휴식의 날이라 했고 초반에는 정말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일요일은 자연스럽게 우리 둘만의 데이트 날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함께 보내는 날이 되었고 그 흐름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바다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고 때로는 소박한 캠핑 장비를 챙겨 근교 산속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겨울의 맑은 햇살이 비추는 길 위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는 잔잔했고 그녀가 조용히 흥얼대는 멜로디는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제가 즐겨 듣는 곡을 따라 부를 땐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겨울바다에 매료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고 파도는 쉼없이 백사장을 때렸지만 인적 드문 그 바다는 마치 저희 둘만의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서 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핸드폰을 들고 구도를 잡았고 저는 쑥스러워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웃음에 결국 포즈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작은 횟집에 들러 한상 가득 차려진 생선회를 앞에 두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거 조금 매울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녀는 작은 종지에 다진 청양고추를 몇 조각 더 넣으며 고추장 양념장을 섞어 건넸습니다.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저였지만 그녀가 정성스레 내어준 것이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도록 매운 회를 씹어 삼키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녀가 웃는 얼굴로 물컵을 내밀어주는 그 순간은 너무도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고 그 소박한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마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SUV 차량 뒷좌석에는 항상 간단한 담요, 작은 가스버너, 캠핑용 의자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캠핑을 좋아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진 이후로는 더 이상 혼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와 함께 움직이게 된 지금, 오랜만에 다시 가슴이 설렌다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걸 누군가와 다시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닥불을 피우고 있던 그날 저녁,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누나 같은 분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여기 오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방황만 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모닥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점점 차가워지자 우리는 차 안으로 들어갔고 조용히 문을 닫은 뒤 담요를 덮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고요한 바깥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저희의 숨결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았고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하다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고 짧은 숨소리와 함께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댔고 저도 담요 아래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이고 뺨과 목덜미, 가슴에 닿는 체온이 높아지며 차 안은 금세 뿌옇게 김이 서렸습니다. 바지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갔고 창문에 맺힌 습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소중하게 안고 서로의 갈라진 틈을 조용히 메워주듯 하나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그 뜨거운 교감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웠던 시간의 끝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진심이었고 새롭게 시작된 믿음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일요일이 오기를 더욱 기다리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식당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도 우리 관계에 양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골 중에 유난히 시비를 거는 취객 손님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는 괜히 그녀에게 집적거리는 투로 말한다거나 기분 나쁜 농담을 건네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손님과 직접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 드시면 안 되십니다. 제가 꽤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하자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취객도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제가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걸음을 휘청대며 식당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그녀는 뒷정리를 하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무슨 일 생길까봐 무서워서 혼자서 운영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저는 별일 아니라며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보호욕구가 일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가 꽤 나고 그녀가 저보다 어른이라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이 식당 안에서만큼은 제가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식당 화장실 배수가 막혀 곤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한겨울이었고 아침부터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로 얼어붙은 날씨였습니다. 그녀는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식당 홀과 화장실 사이를 오가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기 물이 넘칠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저는 급히 장갑을 끼고 바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가 지인에게 연락해봤고 다행히 근처에서 공구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철물점에서 고무장갑과 배관용 호스까지 챙긴 뒤 다시 가게로 돌아와 얼어붙은 파이프를 살피며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물이 튀고 악취가 섞인 고인물이 팔을 타고 흘렀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괜찮으세요? 손 시릴 텐데 라며 연신 걱정을 내비쳤고 저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손으로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